지금 PC나 스마트폰 출하량 수요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 없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내년 하반기에 진짜 16, 17%를 상회하는 수요 증가율이 나오겠느냐. 그게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의 리스크인데 경기 선행 지표들이 지금 올해 4분기 후반부터 내려가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 얘기인 즉슨 내년 중순 이후로는 또 수요도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하반기에 업황이 나빠질 수 있고 그거를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이제 11월 중순 이후 뭐 이럴 때부터 주가가 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저는 연말까지 D램 재고가 계속 감소할 것 같고요. 그 D램 가격은 송 의원님과는 좀 다르게 저점 대비해서 D램 가격이 약 한 7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저점 대비 70% 네. 상승이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간 평균을 보면 한 40% 정도 ASP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빅그로스랑 같이 합쳐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60% 대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3프로TV 특별 기획 반도체 살까 말까. 반도체 최근 들어 굉장히 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3프로TV에서 반도체 관련된 대토론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뭐 지난 한 몇 달 사이 굉장히 지금 뜨거우려다가 말다가 뭐 이런 좀 혼탕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죠. 우리 미래에셋증권 반포역 WM의 장희성 지점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직은 좀 뭡니까? 반도체는 살아나고 말고가 없죠. 아 그래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아니 그래도 이제 한참은 섹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갖고 있은 채 이제 자포자기인 거고 네. 좋을 때는 이제 어쨌든 갖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토론을 준비한 게 네. 한 위원님께서 이제 의견을 꺾었단 말이에요, 조금. 그래서 벌써 얘기 시작합니까? 이제 끝장 토론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래요? 반도체라는 건요. 왜 이렇게 부담을 주고? 저희 그러시죠? 우리가 네네. 목표하던 수익률에 반도체 도달하지 않았는데 반도체 도달하지 않았는데. 네 벌써 네.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아주 해야죠. 애매한 시점일 수 있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판정승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KO 될 때까지 한 명이 손 들 때까지. 오늘 끝장 토론하고 지금 저희가 이게 녹화 시간 1시인데 나가시려고 하잖아. 제가 저녁 네. 식당 예약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에 관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려야죠. 오늘같이 예민한 날은. 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수석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 3프로TV와 참 많이 또 의견을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두 분이 공이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는 네. 조선반도 최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반도 네. 최강이네요. 또. 네네. 네. 오늘 많이 준비하셨네.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오프닝만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근데 딱 보자마자 아마 시청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약간 반도체 관상이신 것 같다. 반도체 관상이 두 어떤 분이 거죠?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 관상은 뭔가요? 네? 반도체 관상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학도의 느낌. 그렇죠. 공학도의 학구적이고. 느낌과 그렇죠. 일단 안경을 쓰셔야 되고 네, 머리는 굉장히 단정하게. 연구 많이 하시고 네. 이런 느낌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두 분의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들을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을 제가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청코너 코너를 우리 알고 봐야 좋습니다, 되니까 좋습니다. 두 분의 이제 목표 주가를 통해서 한번 안내를 근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네. 듣기로 처음에 이제 섭외가 와서 네. 나는 싸우는 거 싫다. 이렇게 그렇죠. 싸우는 거 아니라고 네. 나 그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몰고 가시죠? 왜냐면 두 분이 비슷한 의견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미묘한 차이로 이제 갈리는 부분이 있지 되게 네. 공통된 부분이 많다는 걸 느끼고 그렇죠. 있는데 왜냐면 두 분의 리포트를 다 봤는데 그냥 일단 시청자들 위해서 그냥 재미 좀 재미로. 주는 겁니다. 네,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네. 비슷한 의견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먼저 이제 청코너는 우리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송명섭 의원. 위원님이신데 최근에 SK하이닉스를 목표 주가 12만 4천 원으로 홀드로 내리셨어요. 지금 얼마죠? 지금 13만 원이 오늘 기준으로 녹화 기준으로 네. 13만 원이 넘어갔는데 아, 근데 이게 홀드가요. 원래는
다른 하우스가 한 군데 있었는데 이제 그 하우스가 이제 아마 반도체가 지금 10월 들어서 리포트가 안 나오면서 유일하게 이제 홀드 의견을 갖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홀드면 대체로 셀에 가까운 느낌이죠.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셀은 아니십니다. 셀은 아닙니다. 아니신데 네. 홀드인 거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7,000원으로 이제 매수 의견이나 좀 하향하셨어요. 매수 의견이지만 네. 약간 목표가는 하향. 그렇죠. 이거는 네. 역시 우리나라 하우스 중에 가장 낮은 이제 목표 주가를 갖고 계신 거고. 송명석 네. 위원님이고요. 그러면 이제 홍코너 네. 우리 이승우 센터장님께서는 하이닉스 매수 의견의 목표 주가 14만 원이신데 14만 원. 근데 재밌는 거는 송명석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목표 주가입니다. 아, 두 분 다 약간 좀 낮게 보고 계시는군요.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높게 보는 데가 17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센터장님도 14만 원. 14만 원으로 어쨌든 두 번째로 낮은 목표 주가를 지금 갖고 계시고. 바이긴 하지만 약간 약한 바이. 예, 그래서 그 논리를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에 9만 원. 을 제시하셨는데 역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이게 가장 높게 보는 데가 10만 원까지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좋습니다. 두 분의 목표 주가를 참고하셔서 얘기를 좀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송명섭 위원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제가 그 3프로에 지금 안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때 2달 이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주가는 6월부터 8월까지는 하락할 거고 그다음에 9월부터 10월까지는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11월부터는 주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떤 그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냐면 네. 저는 저번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반도체 주가는 지금 당장의 업황이나 반도체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거의 거꾸로 간다. 결국은 반도체 주식 밸류에이션 배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기 선행 지표들을 그렇습니다. 봐야 그래야 주가를 맞출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한 이유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지금 11월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생기고 그다음에 조만간 빠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기 선행 지표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경기 선행 지표 관련인가요? 네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그림 3개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즉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첫 번째 그림에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가율하고 비교해 놨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비교해 놨고, 세 번째 그림에서는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는 경기 선행 지표랑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비교해 놨습니다. 네네. 세 개 그림 모두에서 보시면은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왼쪽으로 6개월을 당겨 놓은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반도체 업황은 경기 선행 지표들을 6개월 정도 후행하면서 그대로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거는 2분기부터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6개월간의 선호형 관계가 유지가 됐고 자, 이러니까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즉 업황이 6개월 정도 후행하면서 쫓아가는 게 뻔하기 때문에 네. 경기 선행 지표가 나오면 반도체 주가는 바로 경기 선행 지표를 반영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네. 전망을 해야 반도체 주가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뭐 다음 분기 실적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런 네,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자, 먼저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한번 보면요. 네.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B 배수를 비교를 해보면 뭐 주가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B 배수 간에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동행 관계가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OECD 경기 선행 지수하고 또 역사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 경기 선행 지표가 독일 분데스방크에서 나오는 월드 리딩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세계 경기 선행 지수. 자, 여기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 선행 지수랑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거의 똑같이 움직여 왔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 올라올 때는
OECD 경기선행지수보다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선행지수가 조금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OECD 경기선행지수는 지금 11개월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9월 달까지. 과거에 제가 OECD 경기선행지수의 상승 기간을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네. 보통 한 14개월 정도 오르고 꺾여요. 근데 지금 11개월 이미 올랐다는 거예요. 10월 달도 올랐으면 12개월 오르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8월, 9월에 먼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를 때도 먼저 올랐지만 지금 2개월 연속해서 벌써 얘는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OECD 경기선행지수도 조만간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OECD 경기선행지수랑 반도체 주식 밸류에이션 배수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밀접한 동행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면 결국은 반도체 주가도 조만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길어진다면 이게 이제 핵심 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니까 좀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OECD 국가들 경기선행지수 한번 보면요. 지금 중국,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은 지금 상승하기 시작한 지 한참 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내려 나머지 나라들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OECD 경기선행지수가 지금 11개월 연속해서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을 제한 나머지 나라들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꺾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OECD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이 지속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 예상 외로 갑자기 경기 선행지수가 확 올라서 멱살 잡고 나머지 나라들 다 끌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은 미국 정책금리랑 미국의 제조업지수 한번 비교해 보면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뭐 동행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오른쪽 축, 즉 미국 정책금리를 제가 축을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타원 부분을 보시면 또 서로 동행 관계는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 미국 제조업 지수는 정책 금리를 몇 개월 정도 후행하면서 쫓아가요. 근데 지금 미국 정책 금리가 내년 7월이나 돼야 인하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내년 4분기 초 정도는 되어야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나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오를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나머지 나라들도 빠지고 미국도 별거 없고 하면 OECD 경기선행지수는 올해 연말 정도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나중에 내년 한 4분기 초에 미국이 좋아지면서 OECD 경기선행지수가 다시 오르는 그런 그림이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런데 거기다 6개월씩 더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우리가 역사적 관계대로 전망을 해보면 내년 한 중순 정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꺾이게 되고 25년 한 1분기, 2분기에 가서 다시 좋아지는 그런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경기 선행 지표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가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 주가랑 상관이 있고 왜 주가랑 상관이 있냐면 경기 선행 지표들이 6개월 정도 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미리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랑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펀더멘탈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말이나 해서 경기 선행 지표가 빠지면 내년 한 6월 정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다시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미리 반영해서 주가도 같이 이제 4분기 말부터 빠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혹시 제가 이제 이 질문 드린 이유는 경기 선행 지표에는 또 주가가 매우 중요하게 들어가잖아요. 경기 선행 지표들에는. 그래서 이제 혹시 경기 선행 지표가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라 돈이 많이 들어오면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일치하는 건 아닌가. 이게 경기에 혹은 뭐 업황에 예측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주가를 그냥 그 이른바 유동성이든 하여튼 그 시장 쪽에 돈이 많이 몰리니까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매수가 돼서 가격이 올라간 건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아까 보신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랑 경기 선행 지표 간의 6개월의 선행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죠. 업황이랑도 일치한다는 말씀이신 업황도 거죠? 6개월 지나면 똑같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약간 예지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이제 경기 선행 지표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가 그림 또 2개 띄워놨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경기 선행 지표가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자, 이거랑 삼성전자 주가랑 하이닉스 주가랑 각각 비교를 해놨는데 보시면 어때요?
너무 일치하죠. 일치한 삼성전자하고. 방향성이 예, 일치하네요. 자, 하이닉스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후행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얘도 전반적으로는 거의 그림이 똑같죠. 네네. 자, 근데 자 보시면은 글로벌 유동성 하고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을 제가 조금 앞으로를 한번 예측을 해본 두 개의 그림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두 개의 그림 모두에다가 빨간 선을 수직으로 지금 그려놓은 부분이 10월 15일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그림에서는 11월 15일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역사적 평균이 0.35조 달러씩 증가한다, 매월. 그런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그림은 10월 15일자의 글로벌 유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가정 모두에서 10월 15일까지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은 오르게 되나 8월 빠졌다가 9월 15일, 10월 15일 오르게 되나 11월부터 1월까지 꽤 크게 빠지는 게 여기 이제 그대로 나타난다. 유동성이 줄어드는군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하고 반도체 주가하고의 그런 밀접한 동행 관계를 봤을 때 11월 중 이후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면 반도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다. 네네네. 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변곡점에 있다는 네. 거고요. 일단 우리 송 의원님은 이게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주가에 있어서 이런 매크로 이슈, 유동성 증감률,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뭐 삼프로 TV나 이런 데 통해서 강조하시면서 트레이드 마크가 되셨어요. 또 들어보니까 또 맞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 주특기 분야, 송 의원님의 주특기 분야인데 또 우리 센터님께서도 매크로 이슈를 안 보는 게 아니시거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리포트 소제목에 불안한 매크로와 지정학 이런 또 소제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크로 이슈가 반도체 업황에 미친 이슈에 대해서 좀 센터님 의견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송 의원님 이 분석은 뭐 제가 원래 평상시에 존경을 하고 감탄을 마지 않는 전문인데 저는 이렇게 아주 평상시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서 카메라 끄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좀 흐름을 좀 보고 싶어요. 큰 흐름을 보자. 뭐 일단 맞는 말씀이세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분석을 얘기를 할 때 네. 뭐 옛날에 이랬고 과거엔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코로나 이후에 그 많은 노이즈가 좀 생긴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월간 단위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많이 연간으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같은 경우에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했잖아요. 되게 많이. 네. 그럼 원래 예전에 그런 패턴이면은 반도체는 흔히 말해서 이제 굉장히 작살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0년에 반도체 주가가 날아갔죠. 굉장히 강했죠. 네. 결국은 뭐냐면은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과거랑은 다른 패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반도체가 의외로 수요가 좋아진 거잖아요. 네네네. 좋아지면서 사실은 그때 쉬는 게 정상이었는데 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과도한 재고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재고 부담이 결국은 그동안에 또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그때 소비를 못했던 뭐 예를 들면 뭐 여행주라든지 명품주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동안에 또 반도체가 쉴 때 상당히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과거랑은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재고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네, 과거에 비해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전 재고의 레벨이 굉장히 두터워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소화가 되고 그게 축적이 되고 이제 이런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저희가 볼 때는 뭐 내년도 경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 3분기 때 4.9%가 나왔는데 이제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당연히 뭐 내년도 세계 경제가 아주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수는 반도체 재고가 너무너무 과도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어쨌거나 뭐 감산을 했든 뭘 했든 지금 줄어들고 있는 초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우리 송 의원님 그 하이닉스 보고서 보면 이제 다시 원복을 할 거다. 그 가동률을 원복을 할 거다 이런 게 있는데 일부는 원복을 할 거는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고는 계속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가격이 지금 사실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오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둔화될 걸로 저희도 보고 있어요. 저희도.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경기가 사실 좀 둔화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소프트 랜딩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경기가 좀 식으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는 끌어올릴 거라는 거죠. 그때 만약에 흔히 말하는 이제 소프트 랜딩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약간 기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게 어렵고 하드 랜딩으로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조정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지금 판단하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경기 하강이 오긴 올 건데 그 전에 살짝 한번 그래도 띄우고 소프트 랜딩으로 아마 갈 것 같다는 예측이신 거죠? 맞나요? 뭐 일단 소프트 랜딩이 될지 하드 랜딩이 될지 모르지만 네. 그 소프트 랜딩 기대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도를 소프트 랜딩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싶겠죠. 뭐 그렇죠. 각국은.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를 만약에 아직은 뭐 그 얘기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그 페드에서 안 하겠지만 네.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를 인하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주가는 한번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네. 판단해도 저는 개되지 않다. 근데 그때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또 하나는 반도체에서 우리 한국 반도체가 너무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네.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거든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네.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 그게 지금 이제 올해 얼마가 될 것 같냐면 한 15.4% 정도. 그밖에 안 됩니다. 와 너무 적은데요? 그렇죠. 원래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중반. 아주 좋을 때는 30% 중반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지금 저는 처음 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0%대라는 건 처음 보는 숫자인데 그것도 너무너무 과도하게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네. 그 우리 평균 회귀의 법칙에 의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부진했는데 상당 부분 그동안의 부진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아직 크게 발동이 안 걸렸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비중이 낮아진 건 쓰임새가 적어진 건 아닐 거고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런 네, 거죠. 가격이 네.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끌어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네. 이제 경기 둔화 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곳곳에서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되면서 굉장히 좋았던 명품주들, 그러니까 면세점 수요가 되게 네네네. 좋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뚝 떨어졌죠. 절반으로 떨어졌고 이제 구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캐링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YOY 마이너스 13%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과거에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진폭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정상화되는 과정에 이제 좀 들어가겠죠. 네네. 그러면서 반도체도 워낙 좋았다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게 또 정상화되면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런 국면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가격이 지금 거의 바닥이라는 거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세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도체 가격은 내년 1분기나 2분기 중까지는 오르다가 네. 내년 중순부터는 또 다시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름폭도 크지 않겠네요? 뭐 분기에 이제 이번 4분기에 한 10% 정도? 네. 그다음에 내년 1분기도 그 비슷하게 그 정도 예, 올랐다가 2분기는 그거보다 조금 덜 오를 것 같고 3분기부터는 조금 다시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건 메모리 얘기이신 거죠? 네, 예, 메모리 얘기. D램. 네, D램. 그런데 이제 제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업황이 다시 둔화될 거라고 지금 네네네.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먼저 이건 전제를 좀 해야 될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너무나 많이 빠졌다가 이제 막 2분기, 3분기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다시 나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빠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빠져도 뭐 살짝 나빠지는 이제 네. 그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 하반기 중순 이후부터 업황이 다시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감산 원복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수요는요. 지금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컨벤셔널 서버 뭐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요. 한참 나쁠 때 대비해서. 네네.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거는 감산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감산을 제가 볼 때는 내년 2분기 초 정도부터 반도체사들이 감산을 다시 원복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반도체 장비라는 게 대단 가격 뭐 몇십억, 몇백억, 뭐 몇천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네. 그거 5, 6년에 감가상각 다 끝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을 놀렸잖아요. 일부 장비들을. 그걸 갖다가 2년까지 놀리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그리고 지금 올해 반도체 회사들이 원래 자기네들이 스스로 예상했던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엄청 까먹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올해 대비 최소 50%, 100% 이렇게 반도체 매출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근데 그 정도의 매출이 증가하려고 그러면 네. 가격이 뭐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는 힘든 일이고 출하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출하량도 늘고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지금 다들 또 내년에 엄청 좋아진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확실하다 생각하면 당연히 반도체 감산을 원복시키고 싶어 합니다. 매우 그런 유혹이 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들리는 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내년 2분기 초부터는 아마 감산을 원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게 내년 중순부터 이제 생산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저는 내년에 그 만약에 감산 원복이 없다 그러면 D램 생산량 증가율은 한 5%밖에 안 될 거로 봐요. 내년 연간으로. 그런데 감산을 만약에 원복하게 되면 내년에 연간으로 생산 증가율이 D램의 경우에는 한 10%대 초중반 정도 나오게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상반기에는 감산 원복의 효과가 없으니까 한 5% 생산 증가율 나오겠지만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 연간으로 12% 이렇게 생산 증가율 나오려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생산 증가율은 한 16, 17%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산 증가율이 나올 때 과연 수요가 그걸 갖다가 수요 증가율이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지금 뭐 AI 서버에 대한 네네네. 지금 생산 엄청 늘고 있습니다만 네. 시장 한 구석에서는 뭐 일부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다들 챗GPT 때문에 네.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네들 자체 LLM 서비스 출시한다고 내년 1분기, 2분기 출시해요. 그래서 AI 서버들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단 그거 서비스 출시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거 단기적으로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볼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투자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휴지기가 올 수 있다. 돈 내년 되는지 2분기, 확인해야 3분기부터. 되니까. 그렇죠. 네. 지금 또 챗GPT에 대한 효용성 뭐 이런 데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 하반기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을 벌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PC나 스마트폰 출하량 수요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 없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내년 하반기에 진짜 16, 17%를 상회하는 수요 증가율이 나오겠느냐. 그게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의 리스크인데,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경기 선행 지표랑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즉 수요량은 또 선행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6개월. 그런데 메모리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 지금 올해 4분기 후반부터 내려가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 얘기인즉슨 내년 중순 이후로는 또 수요도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하반기에 업황이 나빠질 수 있고 그거를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이제 11월 이후 중순 이후 뭐 이럴 때부터 주가가 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말씀하셨던 AI나 HBM은 너무 중요한 주제니까 조금 뒤로 빼놓고요. 감산 얘기를 조금 더 감산 원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송 의원님께서도 리포트 이렇게 썼어요. 만일 경쟁사 중 하나가 먼저 원복이 나설 경우 시장 점유율의 급락에 관계없이 혼자 감산을 유지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역대 이런 적이 처음이잖아요. 두 분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한 명이 배신하면 끝나는 거예요. 감산이라는 거는. 왜냐면은 어차피 이 사람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한 대가 올리면 그쪽이 다 먹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런 세 군데에서 같이 감산한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한 군데가 만약에 그러면은 배신 때리면 다 같이 생산량을 올리면서 가격은 또 떨어지면서 셋이 같이 어려워지는 어떻게 보면 뭐 게임 이론 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는 또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도 그걸 좀 우려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하이닉스 지금 보고서 열어봤더니 제가 써놓은 게 이렇게 써놨네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감산 공조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되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줄였어요. 네. 특히 D램 같은 경우 뭐 그 낸드도 마찬가지지만 많게는 실제 캐파 대비해서 30%까지 지금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가동률이 좀 올라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제가 지금 우리 송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년도 수요 전망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요는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물론 이제 내년도 경기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졌던 네네. 거잖아요. 그때 코로나 전에 전 세계 PC가 연간 한 2억 5천만 대 팔리던 게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3억 5천만 대까지 수요가 늘어났었어요. 갑자기 많이 팔렸죠. 네. 그리고 그게 2년 동안 그 PC가 10% 이상씩 지금 계속 2년 연속 감소를 하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다시 2억 5천만 대 원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는 어떻게 되면 원래 이제 약간 이제 정상을 좀 찾아간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내년도 경기가 썩 좋지는 않겠지만 PC가 작년에 마이너스 17% 올해 마이너스 14%인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슬라이틀리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3, 4%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스마트폰도 사실은 예전에 201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5억 대 정도가 네. 연간 판매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억 대에서 무려 4억 대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스마트폰은 조금 뭐 다를 수 있지만 과연 더 빠질까?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스마트폰도 대수상으로 슬라이트리 성장을 할 것이다. 서버도 마찬가지죠. 서버도 지금 AI 쪽 투자가 워낙 그 집중이 되면서 네. 트레디셔널 서버 디맨드는 올해 안 좋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데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성장으로 어느 정도 찾아간다 그러면 뭐 역시 한 3, 4%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 거의 모든 그 세트 디맨드가 썩 좋지는 않아도 올해보단 날 거다. 올해보다 난 게 아니라 이제 올해는 마이너스고요. 다 마이너스고. 근데 이게 플러스로 될 것이고 거기에 컨텐츠 이 그로스라는 게 또 생기거든요. 특히 일부 제품,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금 용량이 더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디맨드 빗 그로스라고 하는 거는 10% 후반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일부 원복이 된다 하더라도 생산 그로스가 뭐 10% 넘어갈 거라서 이제 걱정을 좀 하시는데 뭐 대략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가동률 이 가정치를 넣고서 이제 모델링을 돌리거든요. 네. 그리고 디맨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그래도 세트 기준으로 약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네, 이제 네. 기본 물론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해서 보면은 내년도에 저는 연말까지 D램 재고가 계속 감소할 것 같고요. 그 D램 가격은 송 의원님과는 좀 다르게 저점 대비해서 D램 가격이 약 한 7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저점 대비 70% 네. 상승이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간 평균을 보면 한 40% 정도 ASP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빅그로스랑 같이 합쳐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60% 대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과도하게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작년에 D램 시장 규모가 한 780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네. 작년에. 그것도 원래 그 전에는 900한 50억 달러 이 정도에서 780억 줄었죠. 올해가 뭐 한 제가 볼 때 한 440억 달러, 450억 달러 이렇게 왕창 빠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60% 올라가 봤자 작년보다 낮아요. 네, 작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올라가 줘야 네네. 그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그 D램 업체들이 야 이거 조금 좋아졌으니까 여기서 다시 뭐 증산하자, 아주 세게 이거. 막 경쟁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네. 거죠. 예. 그 교체 주기, PC 교체 주기가 대충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사실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네, 의미가 없고 스마트폰도 사실 교체 주기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왜 이렇게 계속 빠질까 몇 년째.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교체 주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고폰을 쓴다는 거예요. 네, 중고폰 특히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있는 이머징 국가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새 핸드폰 뭐 중국산 뭐 이름도 없는 브랜드 없는 그런 걸 쓰느니 네. 3년 전 거 아이폰을 쓴다든지 3년 전 거 갤럭시를 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배터리만 교체해서.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네. 뭐 수리 좀 하고. 리퍼비시 해가지고 네. 이제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엔드 모델은 어느 정도 나가죠. 계속 애플이나 삼성은 그래도 물량이 나가는데 중간이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교체 주기는 그리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년 전 핸드폰이나 지금 뭐 큰 차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차이는 배터리밖에 네. 없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랑 이제 저랑의 차이가 결국은 내년 수요 증가 전망이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PC 말씀하셨을 때 올해 마이너스 14%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대만 노트북 ODM 업체들 출하량 그게 이제 즉 그 실제 생산량이죠. 그 D램 낸드를 이제 가져가는 가장 큰 수요처인데 저는 올해 그 업체들의 현재까지의 기록 그다음에 4분기 가이던스를 반영을 해서 올해 PC 출하 증가율을 마이너스 11%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보시고 저는 마이너스 11% 보는 거예요. 네. 자 이러니까 올해 마이너스 11% 성장하면 올해 PC의 그 출하량은요. 제 계산에 따르면 16년, 17년, 18년, 19년 수치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그다음에 22년, 23년 지금 감소하면서 다시 원상복귀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는 다 돌아왔다는 것이고 올해 저는 아직 좀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계산에 따르면 올해 출하량은 가장 낮았던 16, 17, 18, 19년보다 조금 높고 내년에 그거 조금 더 반영해서 저는 대부분들 지금 내년에 PC 출하 증가율을 한 4, 5% 성장으로 보세요, 다들. 네네. 근데 저는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다시 한번 역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를 약간 높게 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슷한 견해인데 저도 스마트폰은 내년에 약간 플러스 성장할 거라고 봐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품이 안 꼈었어요. 네. PC랑 달리. 다만 우리가 이제 감안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런 제품들은 어떤 뭐 시대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해서 투자가 엄청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는 제품들이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야 그래야 교체하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경기 선행 지표라는 게 뭡니까? 나중에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미리 알려주는 건데 그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올해 4분기 후반부터 무너진다는 얘기는 내년 하반기에 가면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에서 과연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그런 그 투자나 또는 IT 기기를 사겠냐 많이 그걸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네. 감사한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잘 아시는 삼성전자가 마음이 엄청 급하잖아요. 네. 지금 올해 경쟁사 대비 지금 되게 못했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영업이익률에서도 3분기에 하이닉스는 영업 흑자 전환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적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할 거예요. 그 삼성전자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큰 회사고 그다음에 업황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남들이 삼성전자는 또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돈이 많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돈 없어서 투자 못해도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지금까지 상황이 조금 녹록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먼저 감산 원복하고 선취 투자하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럴 때 과연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가만히 그걸 보고 있겠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 두 분이 이제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보시지만 하여튼 올해 수요가 우리 송명섭 위원은 작년에 비해서 좀 괜찮다. 네. 이렇게 이제 덜 나빠진다. 덜 나빠진다. 이렇게 이제 네, 보셨으니까 센터장님 보시는 것보다 네, 대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안 좋다. 살짝도 안 좋고 살짝도 안 비슷하거나. 좋다는. 네. 네. 대신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올해 좀 안 좋으니까 올해보단 내년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 견해 차이에서 아마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수요 쪽에서 그 정도 약간의 네. 편차가 있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저는 올해 D램 수요 증가를 5%로 봐요. 내년에는 저 12%로 봐요. 아, 올해 수요 증가. 예, 수요 증가. 올해 5% 내년 12%. 네, 근데 이제 센터장님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내년에 한 10% 후반대
그 정도 보시는 것 같고. 그러면 10한 7, 8? 이 정도인가요? 네, 뭐 10% 그 정도. 후반대. 10%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20%까지 차이가 보고 있습니다. 연의 차이가 있는. 네네네. 하긴 뭐 1, 2% 차이로 이게 어쨌든 재고가 남냐 소진되냐 이 차이니까 되게 큰 차이죠. 네. 저 정도 보시는 게. 자, 그럼 HBM 얘기를 한번 좀 가볼까요? 네네. HBM 사실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우리 소비자들 혹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쪽이 아마 이쪽이 아닌가. 네. 그래서 AI 시대에 이제 HBM 워낙 가격도 뭐 기존의 D램들이랑 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수요는 비록 적을지라도 비싼 거 팔면 되는 거 아니냐. HBM3 뭐 쭉쭉 나온다 이제. 삼성전자도 HBM 또 하이닉스를 넘어선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건 좀 기대해 볼 포인트는 아닌가 생각들을 하십니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HBM. 그 이제 HBM은 이제 올해는 너무너무나 중요했죠. 물론 네. 내년에도 계속 중요할 거예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HBM3 같은 경우는 현재 D램 가격보다 한 7배 정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죠. 네. 영업이익률도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대 이상 나는 걸로 현재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도에도 그럼 HBM3가 중요할 거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내년도엔 저는 D램 가격이 제가 많이 올라간다고 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올해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HBM3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네.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는 그 기여도는 기존 뭐 DDR5, DDR4가 얘네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더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클 거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올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네.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얼마 될 거냐 이제 제가 뭐 후배들한테 물어보죠. 뭐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가서 세미나 때 질문하고 그러면 뭐 굉장히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내년에도 그 비중은 비슷할 거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쪽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통 메모리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HBM은 물량이 증가하죠. 네. 캐파를 늘리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하는데 여기는 가격이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진도 계속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이제 조금 높아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동안 되게 버든이 됐든 D램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올해보다는 그 민감도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저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올해가 굉장히 반도체 두 업체에서 굉장히 특이한 예잖아요. 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차별화됐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HBM 때문이었는데 그 민감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는 내년도에도 이렇게 차별화되게 SK하이닉스만이 좋은 장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또 센터님 그 자료에서 보면 SK하이닉스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역대급으로 그 삼성전자 주가 대비 SK하이닉스가 몇 배를 받는 게 역사적 최고점 부분에 와 있다. 그래서 조금 그런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조금 낮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하우스보다. 그런 걱정도 좀 있으시죠. 그렇죠.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기대감이 없을 때 주가가 더 좋거든요. 네.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현재 제가 우리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 만나보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투표해보면은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높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 편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둘 다 저는 좋게는 보지만, 그 HBM3로 누려왔던 어떤 프리미엄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리포트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쓰셨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HBM3나 3 이쪽으로는 SK 하이닉스의 판정승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센터님께서는 삼성이 HBM3랑 3에 관련한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넘어선 것으로 이제 센터님 판단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다들 뭐 기사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했다가 또 아닌 쪽으로 기사가 많이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엔비디아 향은 SK하이닉스가 다 좀 먹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는데 또 다르게 보시는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삼성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좀 하이닉스는 D램 흑자인데 삼성은 뭐 아직 적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거죠. 그리고 HBM3와 관련해서도 그 매출액이 발생을 한 게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이 1년이 늦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원래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항상 선도, 네네네. 뭐 세계 초인류, 초격차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HBM3 시장에서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매출이 시작이 막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사실은 삼성 내부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기억나시겠지만 7월 달에 뭐 약간 고위급 임원 인사도 새로 한번 있었고 중간에. 네네. 그러면서 좀 약간 물갈이 이런 것들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HBM3E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말 뭐 돼야지 되는가 보다 할 텐데 지금 삼성의 목표는 올해 연말 전에 어쨌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퀄 비슷한 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식 매출액이 본격화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보다 한 4개월 정도로 이 격차를 좀 좁히는 1년에서. 네. 그래서 일단 좀 많이 좁히게 되면서 그동안 아예 못했던 HBM3에서 일단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턱을 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HBM3도 어쨌든 삼성도 거의 사활을 걸고 원래 삼성 이미지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저한테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셨던 그런 뭐 임원분들 계시고 해서 아 그래요? 약속으로도 또 가는군요. 절실하시는 뭐 진짜. 왜냐하면 뭐 삼성이 사실은 그렇게 실력이 떨어지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뭐 그렇겠죠. 좀 네. 미스를 좀 한 부분이 순간의 있지만 판단 미스가. 네. 있지만 그래서 뭐 내년도에는 조금 그 기대 섞인 그 점 뭐까지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는 네, 좀 네. 격차를 많이 좁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그런 것 하고 같아요. 있습니다. 센터장님 우리예요, 우리. 삼성입니다. 우리예요. 네, 과연 잘 될지는 네. 한번 보고요. 우리 송명섭 위원님은 HBM3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뭐 거의 유사한데 네. 일단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HBM 뭐 오늘은 주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들 뭐 엄청 오르니까 그런 관련한 그 테마주들이 많이 오르는 날이 네네.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HBM 관련주들 주가 잘 보시면은 5월달, 6월달 피크 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들어와서 전고점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그 TSMC가 코어 스캐파 네. 내년에 2배, 뭐 하반기 2.5배까지 늘린다 하면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도 다 HBM 캐파를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대비해서 2배 이상으로 다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HBM 시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좋다라고 보면 그러면 결국 내년에도 올해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성장과 어마어마한 매출,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주가는 올해 중순 이후로 고점을 회복 못하고 좀 저러고 있냐.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센터장님 얘기하신 바하고 좀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HBM의 성장이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내년에 안 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건. 지금 뭐 미국에서 그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올해 그 HBM의 성장을 이끈 게 결국은 그 엔비디아 하이엔드 GPU잖아요. A100, 네. H100. 네. 그 두 개가 합쳐서 올해 생산량이 150만 개 정도 돼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HBM이 8개씩 들어가죠. 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캐파를 2.5배 늘리고 그다음에 A100, H100에다 이제 B100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네. 해서 이걸 갖다가 캐파 증설하는 거 그대로 놓고 계산해 보면 내년에 한 260만 개 정도 나와야 돼요. 그 하이엔드 GPU가 네. A100부터 B100까지.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한 200만 개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슬슬 나와요. 그러면 올해보다 성장률이 물론 불과- 이제 그 B100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탁재량은 들어가는 늘죠. 예, 단수가 이제 8단에서 12단으로 이제 B100 그 내년 하반기 나오는 거는 이제 12단으로 느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로 느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HBM의 성장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년에도 어마어마하게 막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I 서버의 투자도 잠깐 휴지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5월, 6월 가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전지 주가 오른 거에 비하면 HBM 관련주 주가 오른 건 사실 덜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제 그런 거는 결국은 이제 조금 내년까지 성장성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큰 성장은 내년에도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그 정도의 성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생산 캐파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260만 개가 생산이 가능한 캐파가 들어온다고. 네. 그런데 실제로 200만 개밖에 수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또 공급이 재고네요.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또 재고네요. 내년 와. 하반기 들어가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HBM 가격은 영원히 안 빠질 것처럼 그렇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캐파 2배로 8만 장 이상 늘리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10만 장 이상으로 가고 마이크론도 뭐 4만 장 이렇게 가서 그렇게 캐파 늘리고 물량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어느 순간 가면 또 생산량보다 수요량이 못 미칠 수가 있고 그럼 당연히 HBM에도 가격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네. 사실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사실 재앙으로 가는 건데 근데 또 후발주자들 이제 뭐 AMD의 MI300X 이런 것들은 그 HBM 탑재 용량을 2배로 늘려서 엔비디아랑 대항하려고 하고 이런 후발주자들이 오히려 더 그런 공격적으로. 용량을 늘리는 거는 혹시 도움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양면의 칼이에요. 뭔 얘기냐면 지금은 거의 시장을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AMD가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AMD가 결국은 엔비디아의 상대가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그 칩 자체도 문제지만은 무슨 그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네. AI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엔비디아 거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쿠다라는 AMD가 결국은 저는 성장할 수 없다고 보고 엔비디아의 가장 큰 경쟁자는 결국은 빅테크 업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번에 뭐 오픈 AI도 자기네 자체 반도체 만들 거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사업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NPU 그러니까 그 AI 반도체를 지금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네.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고객들이 그런 NPU나 이런 데들도 HBM은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결국은 고객 수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네. 그런데 엔비디아의 그 하이엔드 GPU는 결국은 범용 제품이죠. 그러니까 얘도 쓰고 쟤도 쓰고 뭐 저 사람도 쓰고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을 만큼 가장 높은 사양의 스펙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제품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하러 그러면은 오픈 AI니 구글 같은 회사들은 자기네들 나름의 NPU를 따로 만들려고 하겠어요. 구글의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비싸서 쓸데없이 비싸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 비하면 과잉 스펙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반도체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빅테크 업체들이 만든 AI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의 하이엔드 GPU에 들어가는 것보다 HBM이라든지 이런 성능이 더 사양이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맞춤형으로만 만들면 그러니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엔비디아가 시장을 얘네들한테 뺏기면 그러면 HBM 업체들 입장에서는 저사양 제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시장을 독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어떤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업체가 있을 때 이 독점적인 회사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세 회사들한테 납품받는 거면 가격 결정을 그 독점적 위치에 있는 친구가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여러 회사들을 이렇게 나눠주면 어쨌든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훨씬 더 숫자가 적을 때는 공급하는 회사가 좀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공급량이 많냐 수요량이 많냐 이제 그거에 따라 이제 가격은 결정되는 것이고 네. 탑재량.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얼마나 예를 들면은 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는 뭐 내년에 그 B100으로 들어가는 GPU에는 1280GB나 되는 용량의 그런 HBM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뭐 구글이 하겠다가 오픈 AI가 하겠다는 그런 NPU에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면 뭐 512GB다 뭐 이래 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그 HBM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그 엔비디아의 AI 칩은 마치 삼시세끼를 호텔 뷔페 가서 먹는 그런 스펙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자재 납품업체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죠. 막 음식이 남던 말던. 근데 이제 주문 받는 식당들이 자꾸 잘 되면은 고막 맞춰서 이제 식자재를 납품해야 되니까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의견이 좀 약간 다른데 네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가 정말 잘하죠. 잘하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GPU는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에서만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다 플랫폼은 뭐냐면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모든 거를 엔비디아 GPU에 전부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의 최고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AMD는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 많이 안 쓰겠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엔비디아 쿠다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AMD가 가지고 있는 그 하드웨어의 최고 성능까지 못 올려요. 걔네는 그 엔비디아, 그러니까 자기네 GPU에 맞는 그 레지스터나 그 포인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성능을 더 높게 만들어 놓고 그 중간에 맞춰서 이렇게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의선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MI300이 더 하드웨어적으로 성능이 더 현재로서 또 높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는 조금 뭐 저는 다른 데들도 계속 고사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마소나 아니면 저 구글 같은 데서 자기네가 그냥 칩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에 맞는 HBM 좀 만들어 달라. 이럴 수도 이제 시장이 나중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그 맞춤형으로 해달라고 할 때는 엔비디아보다는 아마 AMD 쪽으로 의뢰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네 직접 설계를 해갖고 그냥 바로 저 어디입니까? 그 타이완의 TSMC에 그냥 맡겨놓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AMD보다는 자기가 수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설계만 하면 되니까. 네, 만들어주고 패키징까지는 오픈 AI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그걸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에 맞춰서 지네들이 할지 그걸 갖다가 뭐 AMD한테 다시 뭐 해서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냉정하게 따지면요, 사실 GPU나 FPGA 이런 제품들이 네. 기존의 CPU보다 설계가 되게 어렵냐? 사실 그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얘네들을 여러 개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데이터 센터 전체를 하나의 컴퓨터로 본다. 그러니까 칩 하나는 사실은 뭐 딴 데가 더 우수할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의 진짜 강점은 뭐냐면 얘네들을 수만 개를 연결했을 때 성능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간다는 거고, 다른 업체들은 그러니까 네트워킹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들은 이게 많아지면은 많아지는 만큼 성능이 안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게 현재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그게 결국은 그런 많은 다른 업체들이 현재 급하게 비싼 돈을 주고 엔비디아 거를 갖다 사다 쓰는 이유인 거죠. 근데 칩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구가 맞듯이 구성이 잘 돼야 되지. 그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 못하는 것처럼 뭐 그냥 좋은 것만 갖다 훌륭한 선수를 뽑아와도. 네네. 그럼 이제 HBM 관련해서는 여튼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HBM의 비중 자체가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른 디램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HBM의 비중이 올해보다 더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송명섭 위원께서는 HBM은 역시 내년에 뭐 올해만큼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으로 내년을 보고 계신 거고요. 아니요, 성장은 되게 크게 할 건데 시장은 그거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거죠. 완전 극에 달해있죠. 이거는 쇼티지고 뭐 가격이 유지된 채 뭐 거의 2배 더 부럽되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주도 많지만 반도체 소부장 특히 이제 HBM에 연관돼 있다고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약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소부장들은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한 번 더 필요한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지금 뭐 엔비디아 말만 들으면 그냥 무조건만 올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납품되는 거는 네덜란드 배시나 뭐 일본의 디스코나 이런 기업들이 좀 더 포션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그 부품주 관련해서는 부품이나 장비 쪽에서는 내년에 좀 유력하다고 혹은 뭐 지금 이후로 유력하다고 보시는 쪽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보통 이제 우리 후공정 세게 한번 왔었고 전공정도 뭐 좀 갔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후로는 어느 쪽이 부품이나 장비 쪽이 괜찮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소부장주에 대한 투자를 이제 물어보시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림 하나 볼까요? 지금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합쳐서 파란 선으로 그려놓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부장 업체 16개사의 시가총액을 합쳐서 이제 회색 선으로 그려서 같이 비교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똑같아요. 거의 똑같네요. 지차 없는 동행관계예요. 야, 그냥 아빠와 아들이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주가 오른다는 얘기 뭐예요? 6개월 후에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반도체 업황 좋아지면 반도체 업체들은 원가 절감도 해야 되고 고객도 수요도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캐펙스를 늘리죠. 네. 캐펙스 늘리면 소부장 업체 실적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 오르면 반도체 소부장 주가도 오르고 반도체 주가 빠지면 소부장주도 빠지는 거죠. 탄력성이 근데 좀 다르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그닥 큰 탄력성의 차이가 똑같네요, 이거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소부장주에서도 최근에 오르는 주는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네. 빠진 주는 또 많이 빠진 거죠. 맞아. 아, 정말 더 양극화지. 오르고 더 많이 오르고 그런 정도체가 심했다는 건데 합쳐보니 비슷하더라.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 저는 이제 뭐 11월 이후로 반도체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부장 주가도 똑같을 건데 아. 그 와중에 그나마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주식들은 소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감산 원복 때문에 그래요. 감산 원복한다고 장비를 새로 사진 않잖아요. 그러나 감산 원복하면 감산 때문에 줄었던 소재 매출은 다시 늘죠.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저는 소재주들 주가가 삼성전자에서 주가가 빠질 때는 가장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 하나 또 있거든요. 그 장비 하나 있는데. 아, 뭐 네. 자꾸 작은 주식만 좋아하세요. 아니, 장비 거의 큰 회사입니다. 그 요구르트 커졌겠죠. 요구르트 이름 회사 아시잖아요. 네, 거기 있는데. 근데 거기 좀 많이 올랐어요. 한 30,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아유, 전 여기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요거. 네, 살짝 정리를 좀 해야 되나?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듣고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네. 뭐 소부장? 저도 뭐 비슷하고요. 아. 저도 뭐 그 반도체 소부장이라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뭐 내년도에도 특히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뭐 대대적인 투자는 저는 뭐 이제 일부는 하겠지만 이제 건설 투자가 많고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별화가 뭐냐? 근데 뭐 저는 이제 지금 올해 계속 핫 이슈가 됐던 네. 홍정 네. 이쪽 뭐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길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캐파 투자를 뭐 많이 하진 않겠지만 이제 연구개발 또 미세공정 투자는 일부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또 특화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매도 버튼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투자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항상 저희가 한 방송을 듣고 따라하시라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나만의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두 분의 의견 종합해보고 나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투자에 접목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나쁜 예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아니야, 다 팔을 거예요, 나는. 네. 그러면 소부장 중엔 이제 우리 성명수 위원님은 네. 소재 쪽에 어쨌든 물량이 좀 늘어날 테니까 소재 쪽으로는 좀 괜찮게 보고 계신다. 네. 알겠습니다. 큰일 나네.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끝으로 하나만 더, 하나만 딱 더 하실래요? 딱 하나만 될까요? 딱 하나만 더 짧게 왜냐면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네. 이게 이제 전 송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는 유동성 증감률, 하나는 경기 선행 지수. 둘 중에 두 개 혹시 엇갈리게 나오면 혹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을까요? 엇갈리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하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그림을 같이 그려 보시면은 네. 시차가 있을 뿐이지 아. 똑같아요. 근데 시차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약간 후행해요. 네,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쨌든 유동성 증감률을 예상하심에 있어서 어쨌든 뭐 금리 인하가 뭐 내년 7월이나 돼야 뭐 가능할 것 같다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하이어 포 롱거라는 그런 매크로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 말씀대로 어쩌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뭐 QT도 종료하고 유동성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러려면 사실은 또 경기는 더 나빠져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으시면은 또 뷰를 바꾸실 아니 수 근데 있는 이제 거죠. 내년 1분기까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왜냐하면 기저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미 그 작년 현재까지의 작년 뭐 11월부터 작년 올해 1월 2월 달까지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뭐 1분기나 2분기 중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때는 이미 지나간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금리 인하 뭐 내년 1분기, 2분기 하면은 대략 내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주겠죠. 네네네. 그런데 그때 해가지고는 내년 1분기까지는 뭐 벌써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차가 그런 상황이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센터장님한테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매도
금지됐잖아요. 6개월 동안. 6개월이 아니죠. 내년 6월까지. 7개월. 8개월. 이거는 반도체주한테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반도체보다 여러분 제가 아직 2차 전지 쪽이 그쪽은 뭐 그쪽이 예, 뭐 수혜 많이 받을 것 같고. 같고요. 예, 반도체는 반도체는 이제 오늘 보면은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는 별로 주가 안 좋아요. 그죠? 그쪽으로 일단 수급이 좀 몰리기 때문에. 일단은 롱을 풀어야 돼서. 그래서 뭐 길게 보면은 뭐 크게 뭐 그 아주 큰 영향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삼성 특히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네. 썩 좋은 건 건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공매도 물량 되게 많지 않나, 그죠? 그래도 아니 비율로는 의미하지. 누적으로 누적으로 보면은 보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올라가는 것들이 네. 다 이 누적 공매도 이 지금 잔량 상위 종목들이 다 세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오히려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구나.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오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거 이제 효과 사라지면 그 오른 것만큼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안 쓰시는. 6월 전에 팔면 되죠. 오히려 이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빌빌대면은 오히려 또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그나저나 우리 저 센터장님 뭐 책이 나왔습니까? 반도체 오디세이. 예, 자, 요거 좀 책을 그거잖아요. 써가지고, 예. 반도체 어디서 공부해야 됩니까? 반도체 오디? 스무한테 오시라요. 오디세이. 네. 반도체 오디세이입니다. 네. 작년에는 우리 저 송명석 위원께서 그 반도체 주가는 왜 실적과 반대로 가나? 요거 책 쓰셨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프로에서 전혀 소개를 안 진짜요? 해주셨었죠. 저희가 안 했습니까? 왜? 오실 때 말씀하셔야죠. 저는 구매 하나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때 그 이프로님이 그 추천서를 써주셨죠. 그렇습니까? 전 프로님만 안 쓰죠. 저한테 왜 안 받으셨죠? 반도체 안 써줄 것 같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무조건 쓰죠.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반도체 주가는 왜 실적과 반대로 가는가는 이제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쓰셨고 올해는 반도체 오디세이. 네.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 이것도 역시 뭐 주가와 주가는 크게 말씀 잘 안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교양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양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네. 또 그 전에 우리 인류가 이제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제가 네.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중세요? 네, 중세 시대에 어떤 자동화 기기가 있었고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진공관을 거쳐서 트랜지스터까지 연결이 됐는지 그런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약간 역사서 이런 거랑 이제 겹쳐져 그래요? 있어서 그냥 흥미롭게 한번 보실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쭉 편하게 쭉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반도체 그런 소양이 쌓이는 그런. 중세랑은 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약간 억지로 연결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가 뭐 갑자기 뚝딱 진공관에 의해서 뭐 애니악 이거부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과거 아주 예전부터 인류는 그런 자동화 기기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글씨를 써주는 뭐 로봇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글씨 써준 로봇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르골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르골. 예. 그게 자동 연주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핀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얘네가 돌아가면서 음반을 연주하는데 이게 결국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오늘날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컴퓨팅 프로그램 된 대로 기계가 작동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고 거기서 인류의 아이디어들이 계속 쌓이면서 네네네. 문턱을 제가 이제 문턱이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는데 그 또 문턱을 하나씩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네. 뭐 제가 좀 연결해가지고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한번 쭉 나눠봤는데요. 아마 반도체 투자하시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은 또 그럼요. 투자를 더 하고 계신 게 반도체일 테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정기적으로 한번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좀 시간 좀 마련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장희성 지점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고 전문적인 걸 또 물어봐 주시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송명섭 위원님 그리고 이승우 센터장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